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87쪽에 나와 있는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중립화론, 그리고 청과 일본의 조선 경제 침략, 그 다음에 동학농민 운동까지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강의 조선 중립화론, 열강의 침략, 이 부분부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뭐를 공부했었죠? 이모군란하고 또 뭐였어요? 갑신정변 공부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아마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조선을 놓고 굉장히 그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양상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잘 나타나져 있는데, 이 잠깐 이제 지도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대충 큰대 충성충 대충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놓고 보겠습니다. 놓고 봤을 때에 이쪽에 이제 어느 나라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청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조약 이후에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항 이후에 이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자, 또 한 가지,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프랑스 함대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패에 돌아가서 뭘로 이어졌습니까? 병인 박해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조선 책략 역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청과 조선의 대응 방침, 그런 것을 이제 말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1884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이 딱 일어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청나라도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각축전이 벌어지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청나라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속국이다, 속방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믿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냐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어떻게 본다면 좀 모순적인 면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청과 일본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왔던 독일 외교관인 멜렌도르프, 그쵸? 이 사람 이름 뭐라고 그랬죠? 목인덕이라고 그랬어요. 목인덕. 자, 이 사람이 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아시아까지 왔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외교관으로 이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일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확실한 일자리가 바로 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은 또 목인덕한테 굉장히 좀 잘해줬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조선 정부에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러시아와 수교를 맺게 되는 데에 이 사람 역할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이렇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우리와 수교도 맺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생각지도 않는 러시아가 조선이 러시아에게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멜렌도르프를 청나라 본국에 소환해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영국을 자극을 시킵니다. 영국을 자극시켜서 우리나라 남쪽에, 이쪽에 거문도에 영국 함대가, 그러니까 영국 군대 있죠? 영국 군대가 우리나라 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여기에 포대를 설치를 해요. 이것이 거문도 사건이다라는 거죠. 1885년도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 여기다 딱 포대를 설치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러시아 너네들 내려오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자그마한 나라 조선을 놓고 굉장히 그 열강들이 각절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택한 방식은 바로 뭐냐. 그렇다면 세계사를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딱 해보니까 좀 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좀 중립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멜렌도르프, 이 멜렌도르프가 그럼 중립국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맨 처음에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어느 나라식 중립국이냐? 이제 스위스식 중립국이에요. 스위스식 중립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독일도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의 부영사인 부들러예요.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우리나라의 중립화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중립국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들러는 이제 벨기에식 방법을 또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뒤를 이어서 갑신정변 이후에 검도 사건 일어나죠. 그래서 검도 사건 이후에 유길준이라는 개화파입니다. 개화론자예요. 유길준이라는 사람도 중립화론을 건의를 합니다. 유길준, 이 사람도 중립화를 건의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 조선 정부가 힘이 약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또 하나 있었고, 이 주변 국가들이 조선을 중립국화되는 데 있어서 그닥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립화론만 있었을 뿐이지 별로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 187쪽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잠깐 이제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져 있죠. 이제 요것이 이제 검문도를 점령을 했던 영국군의 이제 묘지의 사진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문제는 우리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189쪽에 청일 조선 침략 경쟁과 민생 파탄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강화도 조약이 몇 년도죠? 1876년도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였잖아요. 원래 그 정식 이름이, 이건 별칭이고, 그 다음에 부록도 있었고, 개항장 심리내로 한다,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이용한다, 그 다음에 무역장정,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그 내용도 또 있었죠. 거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무역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나라 곡식을 무제한으로 수출한다, 그 다음에 일본 제품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관세 매기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개항장 내에 심리로 제한을 했죠. 그래서 요때는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우리나라 상인 중에 보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경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했던 그런 상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객주나 여각이라든가 또 선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간 상인들, 중개 상인들, 이런 상인들이 이득을 딱 봤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이 몇 년도에? 84년도죠. 자, 요 이후에 우리나라가 청나라하고 맺은 것이 좀 약간 이름이 깁니다만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죠. 그죠? 그래서 청나라 애들한테 다 줘버렸죠. 그래서 내륙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상인들이 그다지 우리나라에 많이 활동했던 그런 적이는 아니니까 얘네들이 내륙 진출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내륙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상인들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더불어서 서울 내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상권이 위협적으로 변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189쪽에 아주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경제적 침탈. 그러니까 또 정부 같은 경우는 정신 좀 차리면 좋은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정부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민생들은 더욱 어떻게 돼요? 더 살기가 힘들어지더라. 외국 상인들 들어오죠. 내부에서는 또 이 탐관오리들 판을 치죠. 정부는 힘이 없죠.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자, 그러던 차에 84년도가 아니라 82년도죠. 예. 그러던 차에 뭐가 일어납니까? 방공령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공령 사건. 이게 89년도예요. 방공령 사건. 방공령이라는 것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일 상인 내륙 진출 이거 하게 되고 또 미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최해국 대우,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요 당시에 우리나라와 했던 곡식의 무제한 유출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예, 요 이후에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서 뭐가 어떤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방공령이라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우리나라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지역에 있는 관리가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곡식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방공령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방공령이 일어났을 때에 함경감사 누가 조병식이 방공령을 딱 해요. 함경도에 있는 관찰사죠. 방공령을 딱 해요. 방공령을 딱 하는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고 조선 정부에 오히려 더 따지게 되고 배상금까지 물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정부가 너무 힘이 없다. 또 정부에 있는 관리들은 부정부패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중에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89쪽에 밑에 보게 되면은 조선의 식량사정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식량사정 거기에 쭉 보시면 1888년 8월 21일 올해 흉작은 일찍이 없었던 바이라. 돈의 모든 군현이 흉작이어서 한 톨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 예. 자, 이러던 상황에 장시의 쌀값은 하늘 높이 올라 한 석에 거의 1만 전이다. 가만히 알아보니 돈에 의해 쌀, 콩과 묵은 곡물 약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만일 이것을 일본 상인이 이전처럼 사서 가져가면 전도가 굶을 형편이다. 가련한 우리 굶주린 백성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동학농민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교조신원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조신원운동. 두 번째로는 1차 봉기, 세 번째로 2차 봉기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요. 그럼 그 첫 번째로 교조신원운동. 그럼 교조신원운동은 바로 뭐냐면 교조. 동학이 교잖아요. 종교잖아요. 이 종교의 아버지, 할아버지격 누굽니까? 조상 누구예요? 최재우죠.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그러니까 동학농민들이 볼 때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켜달라. 즉 동학을 어떻게 해달라? 탄압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바로 교조신원운동이에요. 자, 그럼 동학이 탄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대 교주 누구? 최시형. 이 사람의 노력으로 동학이 번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용감히 나아가 싸우르다. 용감유사. 자, 이런 것들이 번져나갔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교조신운동이 맨 처음에는 어디서 열리냐? 전라도 삼례에서 열립니다. 삼례에서 집회를 해요. 근데 뭐 별로 들어주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 가지고 상소로 올려요. 별로 뭐 시큰둥하죠. 자, 그리고 나서 보은에 맨 마지막으로 보은에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청도 보은의 위치는 충청북도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학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번져나갔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삼남지방이에요. 남쪽에 있는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그래서 이 보은이 거기 가운데 중심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조신원 운동 및 그 다음에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 탐관오리 좀 처벌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요것이 이제 교조신원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전라도 삼리에서 모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까지 이제 올라갔죠. 몇 년도에? 1892년도에. 그 다음에 93년도 이듬해에 한양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은 집회, 딱 보은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이죠. 보은 집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왜 봉기를 했느냐? 1차 봉기 전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1차 봉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봉기가 일어났던 원인은 거기 교지에 나와 있지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고부군수, 고부에 있는, 전라도 고부에 있는 군수 누구? 조병갑 때문에 그래요. 조병갑. 여러분들 그 조병식하고 조병갑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나쁜 놈, 탐관오리. 조병식은 그래도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조병갑, 나쁜 놈이죠. 어떤 탐관오리냐? 아버지를 위한 묘소를 하는 데에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켜먹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명해요. 여러분들 만석보라고 해가지고 저수지를 짓는데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돈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물세 내라는 거죠. 물세. 그래서 누가? 전봉준이 가가지고 이것의 부당함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부당함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겠죠? 네,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고 오히려 전봉준은 혼을 냅니다. 혼을 내죠. 그래서 전봉준이 여기 나와 있듯이 사발통문을 돌리죠. 사발통문을 돌려서 동지를 규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발통문이란 무엇이냐? 잠깐 볼게요. 이것이 이제 사발통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사발이죠. 그릇이죠. 그릇을 엎어놓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발통문을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의 주모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발통문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흐름 파악 잘 해주세요. 그래서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여기를 습격을 해요. 그래서 습격하는 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무고한 죄수를 석방하고 불량한 나쁜 놈들 이 아전을 이제 증벌하죠. 그러니까 육방 관속들 얘기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만석보를 파괴하고 식량 배부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요? 이 조병갑을 자르고 신임 군수를 임명을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고? 서울로 압송을 하죠. 그 자르고 신임 군수. 그래서 신임 군수가 잘 달래주죠. 아, 이러면 되겠느냐? 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잦은 해산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산한 거 좋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조사를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누구 편을 듭니까? 관리 편을 들더라라는 얘기죠. 관리 편을 들면서 주모자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돌아다니고, 예, 오늘말로 따지면 그 뭐예요? 저 뭐라고 그러죠? 원티드, 수배, 있죠? 수배를 내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1차 봉기 때는 남접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남접이 뭐냐면, 북접, 남접 있는데 조직이에요, 조직. 이 접으로 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위주로 있는 조직이 있고 북쪽을 위주로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 남쪽을 위주로 있는 조직이 바로 이제 전봉준이 끌어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남접이 백산에 집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경문을 딱 냅니다. 경문을. 4대 강령. 이 경문이 바로 뭐냐면 제폭구민, 보국안민이에요. 제폭구민. 폭정에서 구학을. 폭정에서 어떻게 하자? 예,
백성을 구하고 보국 안민, 백성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자. 이것이 4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하고 어디에서? 황토현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정부군이 무슨 박살? 완전히 개박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전주성. 그러니까 정부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서 정부가 어떻게 해요? 동학농민군을 달래주려고 하는데 달래주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청군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동학농민군은 달래주고 그 다른 편으로는 청나라한테 얘기해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SOS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조약? 갑신정 몇 대? 텐진조약. 요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군도 들어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본군도.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어쨌거나 정부에서 동학농민군을 달래주고 일본군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동학농민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후에 자진 해산을 합니다. 해산하는데 그냥 무조건 해산할 수는 없죠. 무조건 해산할 수는 없으니까 뭐를 하죠? 집강소를 설치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집강소가 바로 뭡니까? 동학농민군의 자치행정기구예요. 자치행정기구입니다. 요거 잘 알아주세요. 자치행정기구의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진 해산하더라. 그리고 정부에는 12가지 고쳐야 될 개혁안을 제시를 해줘요. 그것이 바로 12개조 폐정개혁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이게 쭉 나와져 있죠? 예, 그래서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재봉기를 해가지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주를 점령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텐진조약의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남접 같은 경우에는 전봉준, 그 다음에 북접 같은 경우에는 최시현, 송병희. 송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정부에 제시했던 폐정개혁 12개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학교도와 정부는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탐과 노리는 그 재산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탐관을 처벌해달라. 횡포한 부호들은 엄징한다. 그냥 이해만 했어요. 쭉. 불량한 유니까 양반들 징벌한다. 노비문서 불태워버린다. 노비문서. 자, 그 다음에 칠종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벗겨버린다. 자, 여러분들 칠종 천인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부는 양인인데 천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천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칠종 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 달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해요? 신분제를 없애달라는 얘기죠. 신분제 폐지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산 과부 제가,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 제가하게끔. 그 다음에 무명 잡세 일제 거주지 않는다. 이 무명 잡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관리들이 지금 뭐 어디에도 나와 규정에도 없는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관리의 채용에는 집어를 탑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그 다음에 일본 놈하고 내통하는 데는 엄징한다. 공사채는 물러나고 이왕께서 무료로 한다. 즉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달라라는 겁니다.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한다. 자, 이것이 이제 균전제죠. 균전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달라. 그래서 이 폐정개혁안에서 두 가지가 여러분들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는 신분제 폐지해달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를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192쪽에 보시면 그럼 정부는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 동학농민군의 이 봉기에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당시에 밑에 내려가 있는 마을에 가 있는 그 수령들의 어떤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정청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정청.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누가 들어왔다고요? 일본 애들이 들어왔죠.
일본 애들이 불법적으로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해요. 자,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차 봉기. 그럼 동학농민군이 왜 2차 봉기를 했느냐? 텐진 조약의 내용 때문에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2차 봉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차 봉기 때는 동학농민군이 누구랑 싸웠어요? 정부군하고 싸웠죠. 2차 봉기 때는 정부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일본군하고 싸워요. 그럼 일본군은 우리나라 군대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박살나요. 그것이 이제 어디냐면 우금치예요. 공주 우금치. 우금치 전투에서 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금치 하고 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서 종말을 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봉기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나오죠. 그래서 남접 직결하고 남북접 직결해요. 그러니까 2차 봉기 때는 북접도 내려와요. 북접도. 1차 봉기는 남접, 2차 봉기는 남북접 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실패하게 된다. 그 전봉주는 체포가 되고요. 서울로 압송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 처형당합니다. 이 압송당하는 그 전봉준의 모습이죠. 뭐라고 불렸습니까? 별명이 뭐였어요? 녹두장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녹두장군. 자,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의의를 갖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의의를 갖냐면 일단은 반봉건주의를 없애달라. 그렇죠? 당시 그 조선사회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모순점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반외세예요. 특히 어느 나라? 일본 애들을 물리치게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두 가지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군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민군이 한 번 일어난 그런 저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의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병. 그래서 뭐 을미의병이라든가 을사의병이라든가 정미의병이라든가 이런 의병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군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구한 말에 그러니까 대한제국 세워지고 나서 그래서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요 기간 동안에 활빈당을 만들어요. 동학농민군이. 활빈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본 애들을 처단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부자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이 활빈당이 그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이 만든 조직이 활빈당이에요. 그 이름을 땄다라고 그래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향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동학농민운동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했습니까?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애들이 교정청을 어떻게 하고 폐지시키고 지네들이 개혁을 해요. 지네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 애들이 주도를 해서 갑오개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군들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해산됐죠.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일본 군대가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지들끼리 싸우죠. 바로 이것이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학농민군 패전개혁 12개조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이거를 내가 거꾸로 들고 하니까 자꾸 설명해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오는 것은 1885년 3월 1일 영국 동양함대 사령관 윌리엄 도웰 제독이 이끄는 영국 군함 3척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섬만에 포대를 구축하고 병영을 건설한 후 영국 국기를 개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포트 해밀턴이라고 불렀다. 거문도는 영국 동양 함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들 마음대로. 예. 우리한테 뭐 사전에 뭐 얘기도 없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거문도 사건. 자, 그러면 청해조선을 속국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죠. 일본이 조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고요. 영국이 조선의 문화를 개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니고, 러시아가 조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죠. 이것도 관계없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관청의 이름으로 오른 것은 국교 확대 초기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일본 상인의 활동 반경이 점차 내륙으로까지 넓어지자 정부와 상인, 민인들은 이를 심각히 우려하였다. 또한 국내 교육에서는 관리와 토어의 수탈로 말미암아 행상들이 입는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서구 근대화 회사 조직을 본떠서 보부상 조직을 설립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해상공국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갑신정변할 때 제가 공부를 했었죠. 갑신정변할 때 해상공국을 했습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효유문에 대한 내용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옳은 적절한 것은 적절. 자, 효유문. 먼찰사 효유문이니까 어떤 관찰사가 이러한 어떤 그 발표문을 낸 거죠. 아직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니 우려스럽다. 그들은 얼마 전에 서로 맺은 약속대로 향리로 돌아가도록 하라. 생각해 보건대 며칠 전 상륙한 천국 병사들은 매우 사나운 군인이다. 겁을 주네요.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혹시라도 이쪽으로 진군에 온다면 어찌 해를 입지 않겠는가. 본 관찰사는 패정개혁안을 조정해 상조하기로 하겠다. 그들이 억울하게 여기는 사안들은 각 지방에 두기로 한 집강소를 통해 말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1번.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 아니죠? 우금치 전투는 2차 봉기와 관련된 거고, 단발령의 반발에 일어난 의병들의 해체를 종용합니다. 단발령은 1885년도에 을미 개혁 때 일어난 겁니다. 관계없고,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군대 해산 조치를 따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대한제국도 그 이후에 조선이 국호를 바꾼 거죠. 관계없고요. 전주 화약에 따라 잦은 해산을 완료하라고 동학농민군에게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동의 시기 동학농민운동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발생하는 갑오개혁과 청일전쟁 이후에 또 일어나는 격동의 시기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